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나로 존재하지만 나의 한계와 이 단점들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하혜와 같은 사랑으로, 은총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 중에 마지막 간구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3개의 간구 공부했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기도에 이어서 오늘 공부를 하면 이제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를 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그 혹시 블랙미러라는 시리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블랙미러라는 영국 드라마가 있어요. 2011년에 시작을 시즌 1이 했어요. 그래서 몇 편까지더라? 하여튼 굉장히 여러 시즌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10년 넘은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한 약간 좀 암울하고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현실을 그린 공상과학 드라마거든요. 저는 그 시리즈를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an Against Fire라는 거를 우리말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거든요. 혹시 못 보셨죠? 네. 제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드라마 보실 분들은 귀를 잠깐 막으세요. 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그 전투 보조용 시스템을 몸에 이식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더 잘하게 하는 일종의 증강현실 시스템 같은 거를 몸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군인들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벌레라는 괴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 로우치라고 하는 벌레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벌레가 그 눈앞에 나타나죠. 되게 벌레같이 생긴 외형을 가지고 있고 소리도 벌레가 내는 소리를 내고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 외형을 취하고 있는 이런 벌레를 퇴치하는 게 이 군인들의 목표예요. 이 벌레가요, 생긴 것도 일단은 혐오스럽지만은 전염시키고 그리고 벌레 그 피에 감염되면 자식들도 벌레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박멸해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이 벌레가 되는 거거든요. 이름도 로우치예요. 로우치 하면 카크워치, 그죠?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연상되는 그런 대상인데요. 이 벌레들을 아주 뿌리 뽑아내는 게 이 군인들의 사명이거든요. 열심히 주인공이 그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벌레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잠깐 기절합니다. 근데 기절해서 일어나니까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기절했다 깨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공격했던 벌레가 벌레가 아니고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이었는데 이 몸에 이식받은 이 시스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벌레로 보인 거예요. 나 때문이네. 네, 그래서 몸에 이 시스템에 이식을 받고 그 대상이 선량한 사람들이었는데 벌레로 보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유전적으로 좋지 않은 DNA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없애고 우생학적으로 이제 우등한 유전자만 계승되게 하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이런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이식받아서 상대방을 벌레로 보게 만들었다. 뭐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모에 이 군인들이 이용을 당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벌레로 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Man Against Fire인데 이 나중에 그 조정자, 이 프로그램을 하는 상담사가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속였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군인들이 그쵸 조준 사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격하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벌레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마음 놓고 죽일 수가 있다. 진짜 무섭다. 하는 거예요. 네, 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네, 이 조준 사격을 꺼리는 사람들을 그래서 Man Against Fire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격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얼굴도 바꿔버리고 보이게 내 눈에
그리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그냥 벌레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그 소리가 되게 혐오스러운 소리로 들리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 한 얘기가 당신이 한 일은 우수한 혈통을 지키고 이 불황자들을 처단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그 시스템 복원해서 하던 일 계속 할래? 아니면은 그럼 너도 죽는 거야. 평생 너 괴로운 기억을 간직하면서 너 그냥 살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얘기해버렸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서 제가 탁 떠오른 사건이 있었는데 누구나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나치의 학살을 떠올리게 되죠. 그죠? 유전적으로 그리고 열등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그 말하자면 찌질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학살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치부하게 만드는 그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이 드라마가 비판하고자 하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당화의 논리가 드라마의 얘기냐,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드라마처럼 극단적이진 않아도 이런 생각이 드는 대상들, 저 사람들은, 저런 집단, 저런 사람들은 없어지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말하진 않죠. 그런 생각을 겉으로 표출했다가는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저런 사람들은 좀 없어지는 게 좋겠다. 저런 사람들은 무슨 아주 심한 범죄자들, 뭐 심한 이제 범죄자들,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랑 뭐 생각이 다른, 완전히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이제 표출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들은 그런 혐오 감정을 이용하기도 하죠. 대신 그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틀에서 혹은 법을 살짝 어기는 선에서 그런 혐오 발언들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대중의 지지도를 등에 업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려는 그런 악한 시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타인을 이 벌레와 같은 대상으로, 그죠? 얼굴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그래서 해악을 끼치는 언제든지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보려는 시도들이 우리 시대에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을 이제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하게 돼요. 이 악에서 구해 주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드라마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럼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는 이런 벌레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그들을 벌레로 보는 내 시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일까? 그죠?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다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후자에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갈퉁이라는 그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학자가 계세요.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고, 우리 속회에서 이런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속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현대 평화학의 뭐 정초를 놓은 분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 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폭력과 평화 연구에서 폭력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직접적 폭력이에요. 말하자면은 말 그대로 뭐 전쟁이나 테러나 린치를 가하거나 폭행하는 이런 거 같은 직접적인 폭력, 때리는 거 이런 게 직접적 폭력이고 또 하나는 구조적 폭력, 그죠? 간접적 폭력이라고 하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사회가 용인하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불이익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생이 지각을 했다. 그러면 옛날에 선생님들은 엎드려 뻗쳐하고 때리셨잖아요. 직접적 폭력을 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은 뭐 그러신 선생님도 안 계시거니와 그렇게 할 수 없죠. 대신에 학생들에게 어떤 규율은 전달되어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수를 깎죠. 감점을 해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말하면서 1점을 깎아요. 다음부터 듣지 마. 그러면서 1점 감점. 그거는 직접적 폭력은 아니지만 그 제도가 용인하는 한에서 불이익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일종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인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있다라는 게 이제 요한 갈퉁의 얘기예요. 또 하나는 문화적 폭력이라는 겁니다. 사실 종교에게 중요한 건 이건데요.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 이게 문화적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예를 들면 학생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 점수를 깎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적 폭력은 뭐냐? 너희들을 때리고 점수를 깎는 건 다 너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리는 거, 내가 너 점수 이렇게 깎고 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직접적 폭력이 계속 수행될 수 있게끔 정당화하고 간접적 폭력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그런 문화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거. 이게 갈퉁이 이야기하는 문화적 폭력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죠? 네,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은 눈에 보이니까 거부하기 쉬워요. 근데 구조적 폭력은 그거보다 조금 더 그 밝은 눈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사회의 어떤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층위에 있는 폭력이죠. 근데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뭐죠? 수백 가지 정의가 문화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는 삶의 양식이라고 해요,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양식 그 자체가 문화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잘 인지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문화인데 그 당연의 세계를 형성하는 규범과 실천의 체계 이게 문화거든요. 네, 그냥 막 할게요. 다 알아들으시니까 저 우리 오래 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를 형성하는 규범과 실천의 체계가 문화인데 그 문화가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교나 어, 종교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문화적 폭력을 자행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퉁이 얘기할 때 그렇게 폭력이라는 거는 직접적이고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다층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악으로 규정되는 대상 있잖아요. 아까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 얘기했을 때 그 로치라고 벌레라고 명명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력과 또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다층적으로 그 대상, 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화적 폭력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순절 무렵이었는데 저 눈이 막 감돌 때 그때만 해도 제 기대는 뭐였냐면 러시아 종교회의 그 키릴 총대주교 말하자면 서방 교회의 교황과 같은 자리에 있는 동방교회의 최고 수장이 그리스도의 한 형제들의 어떤 화해와 일치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교회가 앞장서서 막고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쟁 초기에도 우리 사순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 지금 하는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러시아 청년들에게 거기 나가서 그 전쟁 나가서 죽는 게 타인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은 서방 세계에 대한 성정이다. 그죠? 그 십자군 전쟁 시대에 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대주교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또 청년들을 독려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식의 그 설교를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방 언론들은 이 키릴 총대주교에 대해서 푸틴의 복사 노릇을 하고 있다. 복사가 뭔지 아시죠? 신부님의 신부님을 돕는. 그러니까 성직자가 정치인의 시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권력과 세상의 목소리를 교회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목소리에 편승해서 오히려 갈퉁이 이야기한 바 이제 문화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넷플릭스 드라마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 메커니즘이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구나. 십자군 전쟁 때 하고 사라진 얘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크게는 그런 전쟁이고 작게는 우리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그런 관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십자군 전쟁 연구자 중에 크리스토퍼 타이어먼이라는 옥스퍼드의 역사학자가 계세요. 근데 크리스토퍼 타이어먼이라는 분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군 운동 이전에는 병사들이 그 사람 죽이는 것을 참회해야 했다. 그러나 1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사륙 그 자체가 참회 행위로 여겨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타이어먼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 가르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고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고 십계명을 어기는 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사륙 그 자체가 하나의 참회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이교도 몇 명을 주님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그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사륙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본격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크리스토퍼 타이어먼이라는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드라마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침공이나 아니면은 이 타이어먼 교수 같은 분의 십자군 전쟁에 대한 성찰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악마다, 악이다 라고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력, 마음 놓고 박멸해도 된다라는 일종의 면죄부, 일종의 허가증 같은 것들을 교회가 발행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그런 뼈아픈 비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독일 나치 시대에도요, 그 고백교회의 그 일부 저항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그 히틀러에 대해서 찬동했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뭐 실업률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게르만족의 번영을 약속했으니까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번영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평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과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제국의 평화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박해받고 그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악으로 규정된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박멸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에 동조하기 전에 면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